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김종혁입니다. 여러분 저 그동안에 제가 패널로 이 옆자리에 앉아서 패널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앵커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월, 수, 금 일단은 월, 수, 금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 4시 그리고 금요일은 오후 2시에 앵커로서 여러분을 만나뵈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앵커가 돼서 처음에 인터뷰 대상자로 모신 분은 제가 매우 존경하는 그리고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전설과 신화로 남아있는 근데 신화인데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 신화예요. 조갑재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조갑재 선배님 제가 약간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제신문 기자로 1971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상당히 반골이셨습니다. 1900 박정희 정부의 그 포항 석유 예. 그렇죠? 76년. 네, 76년인가요? 예, 예.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도를 하셔갖고 그때 제가 알기에는 그때 중앙정보부 예, 하여튼 쫓겨났어요. 네, 그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5.18 광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 일어났을 때는 본인이 직접 그 현장에 부산에서 그 현장에 가서 또 취재까지 했던 그런 경력도 있으시고요. 1983년서부터 월간조선의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대표이사 사장까지 하셨고 2005년부터는 조갑재닷컴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971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자하신 거예요? 55년째입니다. 지금 55년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자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요새 저 유튜브가 있으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직접 취재하고 현장에 가고 하는 것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보면 지속적으로 기자 활동을 한 번도 중단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그 기자들로서는 정말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선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갑재 선배님은 죄송합니다. 원래는 반골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 보수의 어떤 상징 가장 보수 논객 이분을 얘기할 때 이제 보수 논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는 합니다. 언제 우리 조 선배님은 보수 논객이 되신 겁니까? 제가 싫어하는 말이 보수 농객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싫어하는 말이 농객, 원로 이런 거 싫어합니다. 네. 제가 아직 젊잖아요. 해방동이잖아요. 해방동이. 1945년생이시죠. 그러니까 해방동이 어린아이인데 네. 그리고 농객이라고 하면은 취재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머리 굴려가지고 글 쓰는 사람을 농객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저는 현실에 밀착돼가지고 쓰니까 취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자입니다. 그냥 사람들도 만나고. 그냥 조갑재 기자입니다. 네, 기자. 근데 보수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신념 같은 것들을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의 그 우리 역사적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라는 내가 저를 보수라고 하는 적은 별로 없어요. 남이 불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 경우에. 저는 보수다 진보다 하는 걸 의식하지 않고 네. 기자로서 사실이 뭐냐 그 사실을 찾아내고 보도할 때는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하자. 모든 문제는 사실관계만 명확해지면은 해결책은 저절로 나온다 하는 게 저희 이제 신념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지금 반골 기자로 보였고 반정부 기자로 찍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신문사에서 3번 퇴출됐다가 4번 복직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새 제가 오른쪽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항상 중간을 달렸는데 이 사회가 좌회전해 버리니까 내가 오른쪽에 놓여 버린 거예요. 특히 1980년도 이후에 운동권 문화가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요사이 12.3 계엄 이후에 아주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조갑재 빨갱이다. 막 그런 이런 식으로. 사람도 있죠. 자칭 보수라는 사람이 저를 예. 이제 좌파로 몰고 뭐 진보로 몰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거 다 틀렸고 저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앙선을 쭉 달려왔습니다. 예. 다만
보수라고 하면은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을 보통 분류한다면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라고 그래요.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 예, 그러니까 제가 보수적인 자유주의자. 성향은 보수적인데 리버럴리스트란 말은 사실을 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비판 의식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실을 양보하지 않는다. 저는 신념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념보다 사실. 예. 사실 이제 이 조갑재 선배님은 그 제가 과거에 기자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아주 그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박정희를 많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나중에 공부를 더 해보면 더 할수록 박정희는 이승만이 깔아놓은 레일을 달린 기관차더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고 두 번째는 반박되어지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예. 그 저한테 그 말씀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 납니다. 그 말 전부 저도 써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정치권에서 그렇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는 바로 리얼타임에서 반박을 해야 돼요. 그 시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진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간만 지나면은 그게 발이 달려가지고 날개까지 달려가지고 지금 부정석 음모론처럼 그렇죠. 뒤덮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보수 세력이 거기에 아주 소홀했습니다. 누가 남이 대신 싸워주겠지 하면서 자신은 빠지는 바람에 어느새 거짓말이 이게 통설이 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네, 그렇죠.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알기에 우리 거짓말 그리고 가짜 뉴스,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목적이 플로레타리아 해방이라는 그렇죠. 예. 전인민의 평등한 세상 이런 것들을 너무나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무슨 거짓말을 해서 선전선동을 해서 방화를 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보수라고 흔히 스스로를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제 부정선거 맞습니다. 논란처럼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김 국장이 제기한 그게 오늘날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괴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정오심을 조직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당과 싸우는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그 니체가 경고했던 대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기를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닮아가 보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순간 공산당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냉전 전략을 짠 이른바 대소 봉쇄 전략을 짠 사람이 조지 F 캐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캐넌의 유명한 문서 1946년에 나온 롱 텔레그램 그게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소련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실천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네. 예를 들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한국전쟁 때 언론 검열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전쟁 중에 언론 검열을 폐지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요사이 매일 장교 몇 사람이 와가지고 신문 지면을 이리 바꾸라 저리 바꾸라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듣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옆에 공보처 처장이 있어서요. 딱 지시를 합니다. 내일부터 언론 검열 폐지하라고. 왜냐?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데 자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 자유인데 언론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공산주의와 싸워서 얻는 게 뭐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그러면 계엄 상황에 그래서 6.25 때 그 신문을 보면 말이죠. 신문이 군인들의 학살 부패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당시에 언론이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1952년 선거를 했어요. 전쟁 중에 선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선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선거 중에서 최대 규모 선거입니다. 면장까지 뽑았어요. 아, 그런가요? 17,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하려면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해봐라. 또 잘못하면 또 바로 잡으면 되는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난 이승만 대통령이 저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12.3 계엄 선포한 걸 보고 아마 통탄할 겁니다. 왜 참지 못하느냐. 민주주의는 참을성이 있지 않으면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반국가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과연 우리 상황이 그 정도 상황이었냐에 대한 논란은 또 별개로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우리가 소양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깬 거군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일 행사 때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 연설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비록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가 되려면 인내하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전선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 거기에 똑같은 선전선동으로 맞서는 것들은 그것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없고 인내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맞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가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법치 아니겠습니까? 법치. 그다음에 사실. 그다음에 자유 아닙니까? 그 순서가 사실에 기반한 법치. 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사실, 법치, 자유가 어느 나라 가든지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은 법치를 무너뜨려 버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사실까지 지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보수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셈이지 뭐. 자, 이제 뭐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결해야 될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조차도 지금 현재 이미 100일이 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갑재 기자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1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까지 나와서 직접 본인이 변론을 했고, 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조 기자님께서는 조 선배님께서는 이건 8대0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판결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지금도 8대0으로 결론 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없다고, 그 밖에 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5대3 등등 이야기 하는데 그럼 3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3이 그러면은 기각하겠다는 의견인지 아니면 그 3이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저는 3이 기각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절차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라는 네. 어떤 이런 식의 그거는 절차. 그 사람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탄핵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실수한 거예요. 네. 그걸 자기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4월 17일 이전에 8대0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세 사람이 탄핵 기각을 고집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벌어질 사태는 가공하고 여기에 또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최성목 두 사람의 책임은 아마 무시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기각이 되었을 때, 세 사람이 고집으로 기각이 되었을 때 딱 이거는 누구 때문이냐?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죠? 판결을 하는 걸 거부를 하고 지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흔역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 통수권자로 돌아왔다. 그래서 국군이 분열되었다. 국군이 분열되면 그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 이어질 때 이 책임은 누구냐고 딱 따질 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이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빅터 차, 예. 빅터 차라는 제가 이제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CSI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그분이 이제 그때 그 부시 대통령 마이클 그린과 더불어서 그렇죠. 한국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한국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부시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현재 CSIS라는 그런 띵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다음에 부인도 한국 분이세요. 물론 이제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이시지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에 기각이 될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그렇죠. 벌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은 조기 대선으로 그렇죠. 가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어서 거꾸로 이거 그 탄핵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조 선배님이 보시기에 그 두 가지 시나리오 결국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인데 기각이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국가적인 커다란 그 시위대가 뭐 다시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뭐 시위대가 몰려 나오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했던 그런 시위대가 길거리에서 충돌하고 그걸로 인해서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동요하고 뭐 이런 사태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빅터 차는 사실 한때 한국 대사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은 실무도 많이 밟고 하는 분인데 역시 학자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하신 한 말이 딱 머리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냐. 오늘날 이 사태의 해결책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가지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을 그 물꼬를 튼다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조기 선거 대선으로 쪽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해결책이에요. 아니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최종적으로 선거로 결정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적 결단입니다. 아마 선거를 하면은 유권자가 한 300만 명, 3천만 명 투표할 거라고. 그것으로서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하는데 그분이 말한 기각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한 번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 돌아온다는 이 끔찍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수행을 해가지고 계엄 집행을 하다가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군경의 수뇌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장교단의 엘리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 중에 합참의장 나오고 육군참모총장 나오고 후방장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순간 우리 국군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국군이 체포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설사 돌아온다 하더라도 수시로 재판받으러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저 여론조사를 하면은 최근 갤럽조사를 보면은 탄핵 찬성 60%. 지난주 반대 34%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60%가 누구냐 하면은 보수의 30%, 중도의 70%, 진보의 90%, 그리고 사회 계층별로는 젊은 층, 그다음에 사무실 종사자가 많아요. 그다음에 상공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중추 세력이에요. 60%가 탄핵 찬성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세력이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입니다.
좌우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저는 이 세력이 아주 중요한 세력이라고 봐요. 일종의 바이털 센터예요. 아주 역동적인 중간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 지금. 네. 왜냐? 어차피 탄핵될 거라고 보니까.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참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무슨 8대 0으로 기각이 되는 게 아니라 5대 3으로 기각이 되면은 세 사람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아닌 소수에 나라가 의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다라고 뒤집어지는 생각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1987년 사태가 재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럼 그걸 나중에 경찰이 진압하지 못한다. 군대가 진압한다. 진압해야 될 사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군을 보고 진압하라고 했을 때부터 군의 내분이 시작되고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제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군대가 분열되면 그게 내전입니다. 시리아가 왜 13년 동안 내전 상태로 가가지고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까? 그 아사드파와 반아사드파로 군대가 쪼개져 버렸잖아요. 2011년에. 그러니까 빅터차 이야기대로 이런 끔찍한 상황이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윤석열 기각 즉시 공화국의 위기를 맞고 지옥문이 열리는 거고 그다음에 더 끔찍한 것은 북한이 호시탐탐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삼을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기각 편에 설 거냐 하는 거는 전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8대 0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